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FC 바르셀로나와 대구 FC 간 축구 중계 관계로 오늘 1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가 이 시각 열려 있습니다만 국민 마음을 안심시키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5개 쟁점 법안을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하는 대신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권은 개혁 입법이란 명분을 내세웠는데 이해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내용이 많아 뭘 위한 법안 처리인지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뒤 각계가 힘을 합쳐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에 또다시 극한 대치 전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정현 기자, 어느 법안이 가장 먼저 올라갔고 지금 무제한 토론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본회의에선 비쟁점 법안 15건을 먼저 처리한 뒤 쟁점 법안 중에선 방송법이 가장 먼저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6시간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부검가는 언론 목조르기 법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상정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 시행 시 KBS 사장 교체도 가능합니다.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전 성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첫 토론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언론장악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이 과정에서 민주당 과방위 관사인 김현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내란몰이 아니면 이 정국을 이끌어갈 자신이 없습니까? 네, 그럼 방송법 언제 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여당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내일 오후 4시쯤 토론을 중단하고 방송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방송법 표결 이후엔 나머지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내일도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가 내일까지여서 새로 시작되는 토론은 밤 12시에 자동 종료됩니다. 민주당은 방송법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은 오는 21일쯤 임시국회를 열고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서 TV조사 변정현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본회의에서 처리할 1호 쟁점 법안을 두고 막판까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당초엔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할 걸로 알려졌는데 본회의 직전 방송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법과 언론개혁을 제일 과제로 내세운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쟁점 법안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우선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내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가 법안 한 건만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단건인 노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법안이 3건인 방송 3법은 8월 국회로 넘기자는 구상이었습니다. 저희도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부터 상정을 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오전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장 측에 전달했고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언론개혁에 관련된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되어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정 대표는 어제 첫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방송 3법을 우선 올리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높고 지지도도 높은 법 우선으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가장 먼저 통과될 법은 방송 3법이 아닐까.
당 원내 지도부는 정 대표가 추석 전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마치겠다고 공언한 만큼 방송법을 먼저 처리해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쌀값이 급락할 경우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최초 민주당 안에서 정부가 매입량을 조절할 수 있게 수정은 했습니다. 여권은 탄력적인 쌀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만 농지 감축과 보상가 책정 등 시행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무매입 규정으로 논란을 빚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명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해 마찰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사전에 벼 재배 면적을 조절하고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폭락할 경우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를 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갖춘 수급조절위원회가 설치되어 생산자 단체가 3분의 1 이상 참여한 가운데 수급계획, 비축용 농산물의 수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관건은 농민 설득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에도 3년 동안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벼농가에 콩과 밀 등 타작물을 심도록 유도했지만 전환 농가는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논에다 콩을 심을지 고구마를 심을지 밀을 심을지 보리를 심을지를 농민이 결정하는 거지 누가 정부가 강제로 심게 하는 우리나라가 그런 국가가 아니잖아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그런 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 전 연구 용역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가격 안정 대상 품목과 보상 가격 산출 방식 등에서 농민들과의 적잖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여야 대치정국에 또 하나의 선명한 전선이 생겼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첫 회의부터 내란 세력 척결을 선언한 겁니다. 이른바 검찰, 언론, 사법개혁위원장 자리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전면 배치했는데 야당과 충돌할 일만 남았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였던 민주당 대표실 슬로건이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붉은색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검찰과 언론, 사법은 물론 정치, 노동, 의료 등 21개 분야의 개혁 메시지도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내란 척결을 앞세운 정청래 대표는 첫 공개회의부터 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3대 개혁 특위도 가동했는데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위원장에 배치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당원 중심주의를 강조해온 정 대표가 강성 지지층 목소리를 중시하는 만큼 개혁이란 명분 아래 위원정당 해산 등을 추진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전쟁을 선포했다고 비판하며 독재 대응 TF로 맞불을 놨습니다. 야당 대표와 손잡지 않겠다는 여당 대표의 넘치는 폭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잔이 가득 차면 반드시 넘치게 되고 화를 부릅니다. 신임 대표로 선출되면 통상적으로 상대당 지도부를 예방하는 게 관례였지만 정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 예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당 지도부가 사실상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공개 발언을 자제해달라며 항부령을 내렸는데 공개 반발이 줄어들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민주당 내 논란은 나흘째 계속됐습니다.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큰 정책적 목표는 다 알겠지만 세부적인 또 여러 가지 로드맵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좀 혼란을 주었다라는 생각이 전용기 의원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했고 이소영 의원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여당 의원 13명을 나열하며 부족한 게 있다면 과감히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청래 대표는 한정혜 정책위의장에게 A안과 B안을 작성해 보고해달라며 사실상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 대표는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당내 함구령도 내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제 충격이 아닌 정부 여당의 무능이 빚은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대통령실은 세제 개편안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우리 증시가 하루 만에 올랐지만 반등세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이른바 이재명 랠리가 세제 개편 충격으로 흔들리는 모양새인데요. 1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하면서 소비 심리에 영향을 끼쳤고 소비 쿠폰 효과도 다 날아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91% 오른 3,147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6천억 원 넘게 팔았던 외국인은 종일 내다 팔다 막판 매수세로 돌아섰고 기관도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름세가 크지 않아 세제 개편안 여진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정책 기대가 튜난감으로 전환되면서 낙폭이 커졌다라고 민주당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금요일날 있었던 공포심리는 제어되는 양상들을 성난 민심도 여전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3만 명을 돌파했고 온라인 게시판엔 개미들 사다리 걷어차지 마라, 국내 주식시장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선 세제 개편 충격으로 날아간 시가총액이 소비 여력을 8조 원 넘게 감소시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8조 원을 투입했는데 그 효과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니면 시장의 어떤 신뢰도도 흐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대처하는 데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가 주주 가치를 높이는 상법 개정안과 충돌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당선 일성으로 강경한 대야 공세를 예고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예상대로 센 발언, 센 행보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매운맛의 민주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의 당정 관계 그리고 야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더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기자, 이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 강경파라는 수식어가 붙어왔잖아요. 근데 실제 취임 첫날부터 그런 기조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역대 민주당 대표들은 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뿐 아니라 이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도 함께 참배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만 참배하면서 시작부터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방명록에는 더 민주적인, 더 유능한,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적었는데 이 더 강한 민주당에 눈길이 쏠리는 게 사실입니다. 정 대표는 첫 최고위부터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언급하면서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했고 각종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 정 대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건 결국 당원들을 의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 대표는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죠. 오늘 본회의에서 정 대표가 노란봉투법 대신 이 방송 3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배경도 이 빠른 개혁을 요구하는 열성 당원들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현역 의원들의 입김이 센 이 대의원 득표에서는 졌지만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스스로도 비주류라고 했던 정 대표가 이 당심으로 대표 자리까지 오르게 된 만큼 이른바 당원들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성과, 실용 이런 걸 강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당심뿐만이 아니라 민심 전체를 봐야 하는 이 대통령 노선과 이 정청래 대표의 노선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이 당보다는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조율도 해야 하고 이 반대 여론도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정책 추진 속도 등을 놓고 당정 간의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 여권 내에서도 나옵니다. 당장 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야당과의 꾸준한 소통과 대화를 강조해왔는데 정 대표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정 대표가 거듭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 역시 이 대통령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대화할 생각이고요. 저는 못 만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사과와 반성,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임기가 1년에 그치는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당을 이끌긴 어려울 거다 이런 평가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당은 당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배드캅, 이 배드캅 역할을 대통령은 또 중도층 민심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국합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뭐 당심과 민심 괴리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게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당심을 얻고 당권을 잡았잖아요. 정 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심리전 완전 포기 수순으로 새 정부가 나아가는 듯합니다.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단한 지 50여일 만에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은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합니다만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태영 기자입니다. 장병들이 고정돼 있던 확성기를 분리해 들어올립니다. 군이 전방 지역에 설치됐던 고정형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철거 대상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 전량으로 2, 3일 내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해 재설치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국정원도 최근 52년 만에 대북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철거 역시 북한과 사전 협의 없는 선제적 조치라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북한 황해북도입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철거에 나섰지만 북측의 대남 확성기 철거 조짐은 여전히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미 중단했는데 굳이 철거까지 하는 건 결국 북한을 향한 손짓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대북 확성기 철거는 제2의 오물풍선과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국방장관 취임사 일부를 국방일보가 빼고 실었다며 기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질타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엿새 만에 발행 책임자인 최일 국방홍보원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강요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수사까지 의뢰했는데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의힘은 비판했습니다. 최홍국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9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일보의 기강회의를 질타했습니다. 국방일보에 장관님 취임사를 편집을 해가지고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 그러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소개하며 비상계엄을 언급한 부분이 빠진 것을 지적한 겁니다. 국방부는 국방일보 발행 책임자인 최일 국방홍보원장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고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공개 발언 엿새만입니다. 국방부는 앞서 최 원장이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를 보도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고 정치 성향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내부 제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방부는 징계 요구와 별도로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 소지도 있다며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KBS 기자 출신인 최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고위 공무원이 날아갔다며 정당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정치 보복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을 희망하는 야권 정치인 명단을 보냈습니다. 범여권에서 조국 전 의원의 사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이 실제 논의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인데요. 대통령실 설명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송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사 관련이라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모 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강 실장은 이게 다냐고 되물었고 송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라고 답했습니다. 송 원내대표 측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의해 관행적으로 보낸 거란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법여권이 요구하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복권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야당 정치인 대상을 물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사실은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논의가 없다고 했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 공개 직후엔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은 대통령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상황을 대비해 명단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외환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자신을 향한 막말로 논란이 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쫓아내야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주최한 위안부 토론회에 왔다가 기자들을 만나 한 얘기인데요. 이런 사람이 공직에 있으면 뭘 배우겠냐고도 했습니다. 최 처장의 논란 발언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위안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과거 자신의 기자회견을 수작이라고 비난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직자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배워도 헛배웠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에겐 다른 공직자들까지 오염될 수 있다며 최 처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쫓아내야 돼요.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도 아니에요. 그따고 막말로 하는 그 사람한테 뭐를 배우겠어요. 최 처장은 지난해엔 이른바 국정농단 태블릿 PC 사건 조작설에 동조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인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며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정청래 대표를 향해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정청래 이놈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심한 애들이야. 한심한 애들. 최 처장은 앞서 정 대표에 대해 자기 과시 욕구가 강해 대표로서 부적합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최 처장은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사과한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가수 정준영 등 연예인들이 얽혀있던 성범죄 사건, 버닝썬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사가 범죄자를 변호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공직기강 비서관의 역할을 생각하면 과거 일이라도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럽 버닝썬의 직원이던 김모 씨가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동행한 변호사는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버닝썬 사건으로 가수 정준영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공범 김 씨도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전 비서관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내내 김 씨를 변호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전 비서관은 2020년 맡은 준유사강간 사건에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변론했습니다. 전 비서관의 과거 성폭행범 변호 이력이 알려지자 야당은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은 성범죄자를 변호한 자에게 75만 공직자의 윤리를 맡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 인사 실패에 활용 점정인 만큼 전치영 비서관은 즉각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변호사 때 일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그때 비판받았으면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전남 무안에는 시간당 14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폭우에 많은 주택과 상가가 물에 잠겼고 60대 남성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먼저 김태준 기자입니다. 주택가 도로에 급류가 흐릅니다. 흙탕물은 주차 차량을 덮치고 인근 상점들도 반쯤 집어삼켰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앞에 차를 빼라. 그리고 이제 뺀가 동시에 물이 허리 높이까지 순식간에 차버린 거예요. 전남 무안읍 상가도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는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주민들이 차량을 빼내기 바쁩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아 밀어서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전남 무안에는 어제 저녁 7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142mm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내릴 극한호우로 분석했습니다. 또 광주 광산과 한평에도 시간당 90mm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수구 뚫어보려고 하고 테이블 꺼내서 테이블로 문 막고 했는데도 이 수압을 못 이기더라고요. 물이 너무 많으니까 양이. 보건소도 1층이 물바다가 돼 문을 닫았습니다. 도로는 폭우에 유실되고 떠내려가던 차량은 다리에 걸려 있습니다. 폭우에 휩쓸린 차량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하천에 박혀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엔 비닐하우스 침수를 막기 위해 굴착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이번 호우로 전남에서만 주택 150채와 축구장 1,400개 면적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폭우로 광주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달 전 수해를 겪은 주민들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았고 일부 지역의 침수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맨홀 뚜껑 위로 흙탕물이 폭포처럼 솟구칩니다. 시장 골목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쓰레기를 비롯한 부유물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침수 피해가 우려되던 순간 인근 우남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이 나왔습니다. 가게 문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맨홀과 우수관에 낀 쓰레기를 맨손으로 줍습니다. 거센 물살 속 위험해 보일 법도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이제 막 발로 왔다 갔다 막 하고 하면서 1시간 동안 있으니까 소용돌이 치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하수관이 역류해 시장까지 물에 잠겼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사전 대비에 나선 겁니다. 2주 만에 두 번째인데 해병에 또 들어올까봐 보험으로 막 막았거든요. 저게 해버리면 안 될까 싶어갖고 저기 비닐에다 해갖고. 팔을 걷어붙인 주민들 덕에 발목 높이까지 차올랐던 물은 1시간 20여 분 만에 대부분 빠졌고 지난달과 같은 큰 침수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비구름은 천둥과 번개도 몰고 왔습니다.
남부지방에서 낙뢰가 무려 3,400회 발생했고 이로 인한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까맣던 하늘에 조명을 킨 것처럼 보라색 섬광이 비칩니다. 불과 몇 초 사이 여러 번 번쩍거리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폭우가 집중된 남부지방에는 낙뢰도 빗발쳤습니다. 전남에 1,300번 넘게 쳤고 경남에도 1,000번 내리치는 등 3,400차례에 달했습니다. 소리에 놀란 주민들은 불안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있었는데도 막 군대에서 사격할 때 총소리 나는 것처럼 되게 엄청 크게 소리 났었어요. 낙뢰로 인해 9,000세대 가까이 정전이 발생하면서 500건 넘는 관련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갑자기 뻥 하더니 확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보니까 그 인터넷도 잘 안 되더라고요. 고속도로 관제 CCTV도 먹통이 됐습니다. 어제 CCTV가 낙뢰를 맞아가지고 꺼져서 담양이랑 광주 둘 다 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밤은 경상권, 내일은 중부권에 낙뢰가 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 공기와 남쪽에서 유입된 온다습한 공기가 충돌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불안정이 발생을 했고, 전문가들은 낙뢰가 잦을 때는 외출을 피하고 우산이나 나무 등 높은 구조물과 금속을 멀리하라고 당부합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전남 담양의 한 고속도로에선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를 뒤따르던 승합차가 들이받으면서 8명이 다쳤습니다. 엄청난 폭우에 와이퍼를 가장 강하게 작동해도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흰색 승합차 앞부분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떨어져 나온 잔해들은 도로에 나뒹굽니다. 사고는 어젯밤 10시 20분쯤 광주 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면 담양터널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서 있는 것을 뒤따르던 승합차가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의 운전자 등 8명이 다쳤는데 2명은 중상입니다. 터널 나오고 나서 비가 갑자기 엄청 많이 내려서 앞이 안 보여서 미끄러지셨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사고 당시 전남 담양엔 시간당 7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앞이 어느 정도나 안 보일까? 세차장 고압수가 보통 시간당 50mm 비의 위력과 비슷한데요.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작동해도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기상청 실험 결과 시간당 70mm의 비가 쏟아지면 저지대가 금방 침수돼 차량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고 유사시 대피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본인 차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썬루프나 창문을 열어놓고 빨리 빠져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 어젯밤 호남고속도로 서광주 IC에서 무능 IC 구간은 침수로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새벽부터 중부와 남부지방에 다시 국지성 호우가 퍼부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계속해서 특검 상황 알아봅니다. 해병대원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 금지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 전 외교장관이 김건희 의혹 특검의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랑 순방 일정 미리 논의하셨나요? 특검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해 3월 순직 해병 사건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당시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박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다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는 특검 발표를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잠깐 더위를 피하기 위해 수의를 벗었던 거라며 특검과 법무부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사실대로 말한 거란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만간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를 거부했다고 밝혔고 법무부 장관은 특검이 오자 수의를 벗었다고 했습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여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공표를 다시 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변호인과 협의해달라는 요청을 특검이 무시했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자리를 비운 사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던 겁니다. 또 특검이 다시 왔을 때 모포로 가렸다며 법적 근거 없이 속옷 차림을 임의로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며 선임된 변호인이 없었고 협의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촬영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체증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2017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최서원 씨를 체포영장으로 강제 구인했다며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잇따른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뒤이어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발표한 지 불과 엿새 만입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명 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제1구간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이곳에서 일하던 미얀마 국적의 30대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남성은 고장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려고 지하 18m 지점에 내려갔다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수기가 수중 모터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차이니까 퍼내야 되니까 공사를 하려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국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2년 났어요. 교육 같은 거는? 교육을 여기서 그냥 바꿔줘. 이곳의 시공사는 포스코 ENC입니다. 올해만 관할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4건이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함양 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망 사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질타하자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대표는 머리를 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일이 없도록 사직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점검을 위해 모든 사업장의 공사를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엿새 만에 공사를 재개하자마자 또다시 사고가 나면서 공연불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우리 정부는 후속 대응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위해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계는 협상의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알려달라며 기업 규제에 대한 어려움도 전달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협상 타결의 공을 기업들의 협조에 돌린 김정관 산업부 장관. 기업이 받는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발굴,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미 관세 대응 후속 계획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 재계를 대표하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직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며 세부 사항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계획을 요청했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디테일을 좀 더 가져주시고.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투자금에 대한 정부 대출 보증 규모가 명확히 나와야 기업들이 나머지 금액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원팀을 강조했지만 정작 세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규제 입법을 추진하면서 기업들 사이에 경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경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경제를 잘 보강해 나가는 면에 노력해 주실 거다. 재계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후속 법령 개정과 경제계 이슈를 전담할 팀을 신설해 규제 입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중국을 비판한 건데 현 정부가 미국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해왔던 터라 왜 그런 건지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게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중국이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보여준 행보를 목격했다며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서해 잠정 조치 수역 내에 무단으로 짓고 있는 구조물을 염두에 둔 작심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8일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하며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확대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논의하고 난 직후 나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친중 성향이란 미국 측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대중 견제에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종의 압박을 좀 받았다라고. 조 장관의 인터뷰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은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 규범을 확고히 수호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게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 물가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자동차 산업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빅3 업체는 생산 원가가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개학을 앞두고 학용품 코너가 벌써부터 북적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쌀 때 사놓으려고 서둘러 쇼핑에 나선 겁니다. Every time I come, it's more money, more price, more rising prices. It's terrible. It doesn't seem to have an end.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관세 전쟁 역풍이 미국 소비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일대 연구팀은 올해 초 2.5%였던 평균 유효 관세율이 오는 7일부터 18.3%로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공황 이후 91년 만에 최고치인데 이 여파로 올해 미국 물가는 1.8%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관세 수익금 일부를 배당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연일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We have a better sense of where the taxes are going. I think we're going to see more investment. 하지만 관세 인상은 빅3 자동차 실적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스텔란티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고 포드와 GM의 2분기 실적도 30%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은 앞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50%, 자동차 부품엔 25%의 관세를 책정했는데 멕시코 등지에서 생산된 부품이 미국 완성차 기업 가격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산업을 키우겠다며 세계 각국과 벌인 관세 전쟁이 역설적으로 미국 서민 경제와 기업들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전기차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자율주행 기술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법원으로부터 3,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율주행 기술의 현 주소와 우리나라 사정은 어떤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어떤 사고였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사고를 낸 테슬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019년 4월 미국 마이애미의 한 주택가 도로인데요. 막다른 길로 차량이 돌진해서 여기 보이시는 SUV와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을 쳤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여성이 숨지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는데요. 운전자는 당시 차 안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줍느라 전방 주시를 못했고 실행 중이었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도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토파일럿, 그럼 직역하면 뭐 자동 조종사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의 일종이겠죠. 그런데 이 자율주행 수준이 어땠길래 이런 사고를 못 막은 겁니까? 전체적인 자율주행 기술은 보시는 것처럼 6단계로 분류됩니다. 운전자가 전적으로 차량을 제어해야 하는 0단계에서 아예 운전대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5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3단계부터는 제한적이지만 자율주행으로 봅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포함해서 가장 진보했다는 테슬라의 FSD, 풀 셀프 드라이빙도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2단계 수준을 완벽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은 주행 보조 기능인 건데 FSD나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용어가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인 거죠. 운전자 보조 기능이다라고 명확하게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그 한계를 명확히 했었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의 오토파일럿은 사람보다 운전 더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의 최신 양산차들에는 향상된 2단계 주행 보조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아직 테슬라나 중국 업체들보다는 기술력이 뒤처진다는 평가도 있지만 2027년 말까지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현재 수준인 2단계까지는 차량은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이어서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문제는 3단계부터인데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제조사의 책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운전자와 제조사 간의 분쟁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자동차에 대한 비용으로 전가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위험 분산하겠죠, 제조사에서는.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손을 떼거나 감당을 못하니까. 자율주행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부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뿐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서 필요한 법률을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도입 측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자율주행 사고 시 과실 문제, 예를 들면 뭐 보험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 또 해킹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의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네, 우리가 아직은 따라가는 단계니까 다른 나라의 사건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좀 꼼꼼하게 체계를 정비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스페인의 최고 명문 FC 바르셀로나가 대구 FC를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화끈한 골잔치를 벌인 바르셀로나는 기분 좋은 2연승으로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먼저 경기 내용 이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은 역시 막강했습니다. 전반 9분 라민 야말의 골키퍼 키를 넘기는 재치 있는 칩슛이 골대를 넘어가자 4만 5천 관중이 탄성을 자아냅니다. 선제골은 전반 21분에 나왔습니다. 야말이 찔러준 패스를 가비가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대구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가비는 지난 FC 서울전에 이어 2경기 연속골로 한국 팬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기세가 오른 바르셀로나는 전반 26분 추가골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득점기계 레반도프스키의 결정력이 빛났습니다. 마르틴의 패스를 가볍게 차넣으며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책임졌습니다. 전반 막판 가비의 추가골까지 바르셀로나는 전반에만 3골을 몰아쳤습니다.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야말의 플레이는 관중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화려한 드리블을 비롯해 대구의 간담을 서늘케 한 강한 전방 압박까지 다채로운 플레이로 바르셀로나의 10번 자격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후반전 선수들을 대거 바꾼 바르셀로나는 빗줄기를 뚫고 득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적생 레시포드의 첫 골 등 5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Bueno, la verdad es que muy buena. No sabía que había tanto fan aquí en Corea y la verdad que nos vamos muy feliz de que haya mucho fan barcelonista aquí y feliz por 15년 만에 방한에서 최고의 경기력으로 화답한 바르셀로나는 오는 17일 스페인 정규리그 개막전을 치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바르셀로나에 내한 그것도 대구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 그리고 굵은 장대비에도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그라운드의 열기는 성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덥고 습기까지 많았지만 대구 스타디움 앞은 북적북적합니다. 바르셀로나의 현재 라민 야말의 유니폼이 절반이고 바르셀로나의 역사를 읽었던 메시와 푸yor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었고 꼬마 팬은 야말의 골 세리머니를 따라해보기도 합니다. 바르셀로나 팬들에겐 꿈만 같습니다. 신혼여행도 바르셀로나 현지에 가서 경기 보고 와서 대구에 올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었는데 거리는 문제가 안 됩니다. 흔치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멀어도 오기로 생각을 했고요. 여자친구까지 같이 오게 됐습니다. 대구 FC 팬들에게도 뜻깊은 날입니다. 바르셀로나에 그 슈퍼스타가 많잖아요. 대구 FC에도 세징야라든지 또 우리 에드가라든지 슈퍼스타가 많습니다.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어요. 마침내 휘슬이 울리고 메시의 후계자 10번 라민 야말이 공을 잡자 대구 스타디움에는 떠나가라 함성이 쏟아집니다. 15년 만에 방한 다시 볼 기약 없는 명문 바르셀로나의 플레이.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었던 관중의 열기는 대구의 날씨보다도 뜨거웠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Uncontrollable increasing number of rabbits, which is destroying over 297 crops and plant communities, including 24 critically endangered species. 1895년 호주에서 유럽산 토끼 몇 마리를 방목했는데 그 토끼들이 호주를 뒤덮었습니다. 많은 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연계의 균형이 깨진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사상가들이 가장 많이 걱정한 것도 권력 독점이었습니다. 이 또한 균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북한 체제만 봐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행정부와 국회를 장악했고 헌법재판소 구성도 여권에 유리합니다. 삼권 분립을 걱정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 독점이 심해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신임 대표 정청래 의원의 취임 일성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위와 생업에 지치고 정치 싸움에 더 지친 국민 마음을 어루만지기는커녕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합니다. 협치보다 내란 적결이 문제입니다. 여당 대표가 야당을 아예 없애겠다고 공언한 예는 없었습니다. 586 정치 방식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 3대 특검을 진두지휘하는 일당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한 것도 나름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정 대표가 가동시킨 이른바 검찰, 언론, 사법개혁 3대 TF 구성도 강경일색이고 정광석화식으로 몰아붙이겠다는 다짐, 뭘 위한 건지요. 수사기관과 사법부, KBS, MBC 같은 공영방송 모두를 민주당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압도적 수적 우위의 국회가 절차적 정당성만 내세운다고 모든 게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정치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란 여러 다양한 요소가 섞여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 다른 목소리가 사라지면 결국 국가도 파괴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1933년 제국의사당 당화 사건이 일어나자 히틀러는 공산주의의 박멸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야당과 언론은 물론 독일 민주주의도 종말을 맞았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수사권과 언론까지 한 진영이 독점해서 마구잡이식으로 휘두른다면 남은 알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전한 정치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8월 4일 윤정호 앵커 칼럼, 정치 사망 선고였습니다.
물러가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대구 경북 지역은 최대 80mm 이상, 경남 지역은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제외한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7도로 출발하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밤사이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3도, 대구 35도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 새벽부터 다시 강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4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